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도 물론 반도체 대형주도 오르곤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의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일단 바이오주 상승하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의 이 시장의 기세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못 올랐다, 억울했다라는 모습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소형주의 강세, 코스닥 시장의 랠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시장의 수급은 또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이러한 바이오주의 강세가 언제까지 코스닥을 더 이끌 수 있을지 여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키워드 확인해 보면서 전략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12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스탠스가 좀 관망하는 자세들이 좀 많은 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완전한 12월의 산타랠리보다는 12월과 1월 사이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심리들이 강합니다. 일단 내년 시장에 있어서의 전망을 담은 데이터를 하나 볼 텐데요. 자료 하나 보여주시죠.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더 우상향하는지가 관건일 텐데 지금 그냥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죠. 2026년이 골드 컬러고 그다음에 2027년이 레드 컬러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전망치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 가파른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대부분 반도체 쪽이 많이 유입된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반영됐을지 여부가 관건일 텐데요. 반도체 말고도 지금 조선이나 상사 쪽에 있어서의 이익 전망치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의 전망치를 실적 발표 시즌에 따라서 얼마나 이 부합을 하는지 혹은 더 상회를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좀 급등을 단기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과열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출회가 되면서 시장에 좀 출렁임이 나타나는 것도 어쩌면 기술적인 과열을 좀 해소하는 국면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과열 국면의 해소 이후에는 실적 모멘텀이 붙은 섹터들에 있어서 얼마나 또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면서 14조 원 넘게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관련한 실적 개선 종목들로 다시 유입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분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계속된 관심을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 주식시장 연말 랠리보다는 1월 시장에 있어서의 준비 과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른다고 해서 너무나 열광하지도 그리고 내린다고 해서 너무나 우려하지도 않아야 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은행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은행주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은행주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세제 개편안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배당 성향 25% 상회하지 못하는 KB금융이나 신한주주 같은 기업들은 내년에 있어서의 배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전망치도 상향이 됐고 주주 환원율마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내용들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 하나 준비했거든요. 내용 하나 보시죠.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고 있습니다. KB금융부터 지금 기업은행까지 다양한 금융지주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기존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들을 보면은 신한지주와 또 기업은행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KB금융은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신한지주도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 하나금융지주도 11만 3천 원대에서 11만 9천 원대까지 지금 계속해서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있는 건데 배당에 대한 매력도 중요하지만 실적들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가질 그런 상황인 게 물론 이제 가계 쪽에 있어서의 대출을 계속해서 정부가 옥죄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조금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불어서 은행은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동결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님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에 대한 상승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은행 업종 말고도요. 철강이나 보험, 조선 쪽에 있어서도 향후에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이러한 세제 개편안의 합의 내용 이후에 얼마나 더 유입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오늘 사실 대형주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의 준공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양극재 제조업체 중에는 처음으로 유럽의 제조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헝가리에는 현재 CATL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SDI나 SK온 등의 셀 업체가 생산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있어서도 무언가 앞으로 사업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는 유럽에 있어서의 생산 시절 거점에 대한 마련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한 대형주 가운데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향후에 연말 연초에 대한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제가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낮지만 ESS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가질 만한 기업들,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ESS 관련해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4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을 기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있어서의 시장을 전망했을 때는 실적이 4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한번 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기차와 ESS 쪽은 좀 다릅니다. 자료 보시죠. 첫 번째 자료 내용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을 봐서도 얼마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진한 LG에너지 솔루션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고요. 오히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더 고점을 많이 높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은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는 이게 주가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렸어도 기대감을 약간은 가질 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또 삼성 SDI 관련한 ESS 모멘텀이 내년에 얼마나 발현될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 하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실적들입니다. 실적들에 있어서 전기차 쪽보다 ESS 쪽이 이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실적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LG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대비해서 ESS 쪽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내용들 좋습니다. 전기차 EV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이 지금 OP 마진도 그렇고 전체 매출 증가율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ESS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은 계속해서 내년도에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OP 마진 자체도 굉장히 고점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사업 영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 그리고 지금 이 실적이 얼마나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영향 그리고 ESS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 쪽에서 조금 슬로우 다운 해졌다면 이제 ESS 쪽으로 다시 한번 속도감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겨우 지금 조금씩 이제 지금 마이너스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적자를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ESS 쪽밖에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영역에 있어서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매 분기마다 얼마나 적자 규모를 줄여가게 될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주들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의 심리가 개선이 되면 연말에 주도주 역할을 또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자, 이어서 경제 시그널 때 오늘 헤드라인 10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수출 데이터인데요. 11월 수출이 6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8.4%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11월 수출이 작년보다 8.4% 증가하면서 역대 11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부분들이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했고요. 또 늘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 쪽에 있어서 미국 관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내년부터 거래세율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로 상향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증권거래세율의 상향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일부 좀 얼어붙을까 하는 노이즈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지금 11월 증시의 데이터인데요.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이어갔고요. 반면 개인들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11월 들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거세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록을 한 건데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형주를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 구조의 특징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규모의 외국인의 매도이기 때문에 12월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 보면요. 오늘도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소폭 잡히고 있습니다. 49억가량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700억가량. 그러나 오늘 선물 쪽에서는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758억가량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은 더 파네요. 1,500억 넘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반면 1,700억 넘는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1월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1,846억 원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이번 12월 증시에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좀 짙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지나고 나서 1월 달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지금의 시장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실적 결과 그리고 정책의 변수를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12월에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12월에도 그리고 연말에도 내년 초에도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정부가 휴일에 긴급 협의에 나섰다라고 하죠.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를 연장을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만나서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 그리고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달러 환율에 있어서의 고점의 부담에 대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죠. 워낙 약세는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여기에서 달러 환율의 상승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외국인의 수급 여건에 있어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외환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시장 지금 달러 환율이 고점 부근이라서 여기에서 1,500원을 뚫고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조금은 안정될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둬라라는 전략을 또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음에 따라서 얼마나 더 빠르게 유입될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여섯 번째 헤드라인은 환율 약세와 증시 상승 관련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환율 부분과 과연 증시 상승이 어떤 연동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DB금융투자는 환율 약세 속에서도 주식시장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외국인의 거센 매도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환율만의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환율의 디스카운트와 또 저금리 유입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시장에 있어서 이런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들이 많이 나오면은 시장의 연말 랠리를 또 부추기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될 텐데 관련한 내용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소비 쿠폰 효과에도 고물가의 타격을 받아서 3분기에 소상공인의 이익은 5%포인트 감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3분기 정부의 이 소비 쿠폰 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고물가로 또 비용 지출도 덩달아들면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차, 2차 소비 쿠폰의 지급 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 1차 소비 쿠폰이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의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특히 유통업에 있어서의 매출은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기업 소식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원전주가 12월장 첫날에 향방을 주목해보자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이 11월 내내 주가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원전주는 11월 마지막 주에 또 저점 대비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계속해서 SMR을 비롯한 다양한 원전 관련한 코멘트들이 또 미국 시장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해마주인 대표적인 대장주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주 약세 마감한 이후에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원전주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 대비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장 초반에는 77,000원 선을 회복했으나 현재 주가는 1.7% 내린 75,100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번째 헤드라인은 농심 소식입니다. 캐대언 라면 만난다. 농심 신라면컵 3종 한정 출시 소식입니다. 자, 농심이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컵라면을 현실로 구현한 신라면 컵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제품은 신라면 햄버거 컵, 또 신라면 슈퍼스타 컵, 신라면 스파이시 퀸 컵 3종으로 오는 10일부터 전국 유통점 및 이커머스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스낵에 이어서 라면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이 캐대언발 농심의 실적이 또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여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심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에서는 2.91%,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약간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네요. 2.91% 하락한 43만 4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주말 사이에 저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쿠팡에 3천만 명의 계정이 결국에는 털렸습니다. 정부는 인증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 쿠팡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내용이 바로 얼마 전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5개월 전에 유출이 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좀 늑장 대응을 나섰고 늑장 신고가 됐다라는 내용이 저는 더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배 총리는 지난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의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문자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아무래도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이렇게 과징금 정도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오늘 전략은 12월 첫거래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현명할지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43% 하락 전환했고요. 지수는 3,909포인트 선. 현재 코스닥은 1.65% 상승한 927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를 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많이 사고 있고 기관의 매도가 코스피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 분석해보고 전략 짜보도록 하죠. 오늘의 시간 영앤리서치 최준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코스닥이 엄청 강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형주만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 더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시장의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이 좀 움직여야 진짜 시장이 오르는 건 싶을 텐데 네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대형주로 다 옮겨왔거든요. 그 사이에. 네. 그럼 어떡하죠? 사실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투자할 수 있는 선택처가 딱 두 개잖아요. 삼성전자 혹은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투자처 쪽으로 좀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활황기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뭐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의 뭐 우려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주요 수급처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측에 좀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올해 이제 계속해서 4,000포인트 이상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려왔던 부분들의 두 축도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좀 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수요 쪽으로 다시 또 몰리는 이런 형상들에 좀 따라 들어가는 수급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대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었던 게 SK 하이닉스였고 그 시장이 현재 움직였던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도 장비주들이나 그리고 이제 테크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이 심리도를 좀 크게 자극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측에다가 계속해서 수급이 몰렸던 양상들이 코스피를 계속해서 주도해왔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쪽에 수급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논란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물론 턴어라운드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AI 반도체 활황기 지금 진입을 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 다만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 지금보다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 역할이 과연 무엇이 될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일단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저는 활황기 부분들은 전혀 뭐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정이 물론 나온다고 해도 AI 반도체가 이제는 아예 다 꺾이고 거품이 전부 다 빠지면서 시장에 조정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만한 조정기 이후에 다시금 저는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때 가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반대로 코스닥 쪽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못 올라갔던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HPSP 같이 이런 부품주들 사이로 사이클이 몰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럼 결국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서 상대적으로 HBM 관련주들 특히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검사 장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의 주가의 수급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요의 수급도 지금 꽤나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2026년이 들어가서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간 좀 많이 쉬었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증권사 리포트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매수 리포트 혹은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가격에 대한 밸류의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가격대, 밸류에 위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 쪽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코스닥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 혹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일단 보시는 게 맞고 저는 일단 뭐 코스피 쪽의 포트를 전부 다 100% 채우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코스닥 쪽으로 분산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형주로 다들 옮겨가고 나자 이게 코스닥 네네. 랠리를 펼쳐져가지고 내가 지금 코스닥 손절하고 지금 대형주 장세에 뛰어들려고 했더니 갑자기 코스닥이 움직여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우리가 조금만 인내를 더 발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오르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바이오 오르고 또 그렇죠. 2차 전지 일부 오르고 로봇주 일부 오르고 또 그렇다고 반도체 중소형주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네. 골고루 가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이걸 뭘 골라야 되지 약간 고민이 되곤 하는데 테마성이 아닌 조금 약간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종목 끌고 가려면은 어떤 섹터를 고르는 게 제일 좋아 보이세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모멘텀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은 투자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붙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두 축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반도체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혹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특화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은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대형주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논쟁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올해 어떤 이제 수급에 조금 불안전한 부분들의 재료들의 연속성도 좀 있기는 했지만 일부 저는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HBM 쪽 장비테크 쪽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닥이 이제는 아마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처럼 섹터 내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골고루 순환매가 들어오기보다는 아마 실적의 밸류에 바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전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서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에 축포를 계속해서 터뜨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순환매가 업종별로 계속해서 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이 좀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대한 수급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HBM 쪽에 실적을 빠르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선별적인 접근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SS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선별적인 투자가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확실히 테마성이 좀 강한 장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도 워낙 긍정적인 흐름이고 수급도 잘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가는 것 같은 이런 착시 현상들이 잘 나타나거든요. 다만 테마성은 단기적인 이슈 플로우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물 소화도 굉장히 빠르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엔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조정이 혹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모멘텀과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그래 선정을 해봤거든요. 오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내용들 보시죠. 이 보안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또 쿠팡 사태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펩트론, 네이버, 신세계, 에코프로 오늘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셀트리온, 지노믹트리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죠. 이어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얘기까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테마 쪽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테마성 보안주의 급등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기는 좀 그렇죠. 단발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쿠팡 사태뿐만 아니라 뭐 SK텔레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너무 많아요. 네네. 이게 이제 사실 AI가 확장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해킹 사태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도 저는 번번이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그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해킹 정보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저는 계속해서 팔로우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보안주들을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테마성이 너무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AI 쪽의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되면은 보안 쪽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받을 수는 있겠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의 강화, 프로세스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만이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성장이 돼도 보안과 같이 연결고리로 맞닥뜨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구조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보안주들이 AI로 통해 가지고 실적을 낼 만한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단기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쿠팡 해킹 사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만 지금 독단적으로 8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쪽으로는 거의 100만 주 아래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기업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은 거래량으로도 급등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가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확실히 생각은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들 역시도 향후 미래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멘텀은 굉장히 좋아요. 모멘텀은 좋지만 지금 당장 그 모멘텀을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시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국내 대형 플랫폼 통신사들의 지금 IT 투자 쪽에 대한 부분들 대비가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지금 6.2%보다 낮게 3.2%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 투자가 지금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AI 쪽에 인프라 투자는 화랑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걸 반대로 보안 쪽의 인프라 투자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기업이 아직까지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 투자 경각심을 많이 못 느끼고 있고 이쪽에 투자 집행 자금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주가가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딱 단기 테마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기 테마성 이슈로 우리가 보안주들을 좀 뛰어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저는 펀더멘탈의 강한 기업들 혹은 섹터 쪽으로 좀 몰려 나가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대형 해킹 사고가 터지면 터질 때마다 실제적으로 단기 테마는 분명히 부여는 됩니다. 단기 테마는 분명히 부여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보안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은 반복되긴 했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보안 예산 흐름들은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막겠다. 이런 정부 차원에 대한 이슈 플로우는 계속해서 많기는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안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까지는 여전히 시간적인 텀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안주들 지금 해킹 사태 터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 베팅을 하기보다는 일단 저는 보유자분들 영역이라고 봅니다. 보유자분들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내가 신규 매수를 보안주 쪽으로 지금 당장 봐야겠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처럼 이 고소 고발을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 난리 나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내 개인정보가 과연 내 걸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워낙에 다들 뭐 유출돼가지고 뭐 이거를 크게 우리가 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문자 온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발생을 뭐 받았다. 그래서 네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대국민 움직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또 우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서 뭐 크게 뭐 테마 이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정부에서 만약에 각각의 기업들마다 과징금이나 이런 뭔가 법적인 구속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건 당연하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경각심을 제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기업 차원에서 어떤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보안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네. 어떠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정부 차원의 이슈 팔로워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흔히 딱 놓고 봤을 때 쿠팡 또 해킹 사태가 터졌네 하고 그냥 넘깁니다. 앞전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각심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그렇게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유출이 또다시 됐구나 이렇게만 넘기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안주 쪽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을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의 사태를 현저히 낮춰 나가기 위해서 어떤 국정에 대한 예산 금요를 조금 더 높여 나가겠다. 이런 이슈만 딱 나오고 그 이후로는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정책의 방향에 대한 트리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션이라든지 드라이브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로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태는 계속 번번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태가 번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지금보다도 더 큰 파장으로 향후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서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보안주 쪽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정부에서 드라이브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유력하게 보는 게 현재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안주의 움직임의 지속성 여부는 정부의 스탠스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주라고 해서 이렇게 또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중소형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형주 가운데서 보안 관련해서 찾자면 뭐 STS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나요?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서 찾는다 하게 되면은 SK 관련되는 뭐 지수사 쪽으로 좀 바라보는 거 말고는 사실 대부분 보안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일전에 조금 이슈가 좀 되었던 부분들이 K사인 혹은 라운시큐어 쪽이었거든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일전에 어떤 모멘텀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암호화폐 쪽까지도 같이 모멘텀을 엮어가지고 어떤 인증 보안 서비스 프로세스를 발휘를 한 기업이다 보니까 라운시큐어가 조금 더 수급은 받았던 부분들인데 보통 보안주들이 항상 이렇게 재료에 인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딱 움직이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파수라든지 혹은 K산이라든지 그리고 라운시큐는 조금 약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스포트 캠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움직여주고 대형주 쪽에서는 몰리는 형상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투자에 대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죠. 이 매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 전부터 쿠팡 해킹 사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는 보안주들이 움직이겠다. 이런 단타성에 대한 수급들만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 단타성 수급이라 하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 몰리는 것보다 중소형주 쪽에 몰리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주가에 대한 급등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션들도 분명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대형주는 사실 뭐 보안 쪽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딱히 그렇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주는 테마적인 성격으로 일단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펩트론이 키워드긴 한데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그리고 지금 코오롱 티슈진 시총 상위주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HLB와 삼천당 제약 등의 종목들 모두 오르는데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펩트론의 주가는 오히려 7%대 하락입니다. 요 개별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요거 이제 기술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 연장을 한다니까 이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릴리가 더 깊게 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페트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장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릴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일라이 릴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보겠다라는 이슈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딜 확정이 늦어진다라는 우려가 동시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감에 쏠렸던 페트론의 주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실망 매도 패턴을 만드는 이슈가 분명히 맞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연장 이슈가 지금 일라이 릴리가 페트론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더 깊게만 본다는 거지 아예 배제를 시킨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펩트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긴 해요.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주가를 반영해왔던 부분들의 프리미엄이 좀 빠지는 부분들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일단 K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의 빅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의 글로벌 빅파마 이 일라이 릴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 중인 단계이다 보니까 최근 리포트만 놓고 봤을 때도 글로벌 파트너십의 생산 능력 상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의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트론에 대한 부분을 일을 정말 하고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글로벌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페트론의 기술적인 평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같은 이슈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어떻게 연장이 된다라든지 혹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검증 절차가 좀 늦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페트로의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다소 어렵죠. 근데 오늘 페트로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예상보다 주가가 밀리지 않아요. 예상보다 주가가 밀리지 않다라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그냥 조금 더 길어질 뿐, 일랄일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뿐, 플랫폼에 대한 페트론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에는 전혀 개의치 않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실망 매물에 대한 부분들의 공포감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 물량을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차차차차 담아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빅딜 기대감 같은 경우 페트론 쪽에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 옵션이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빅딜에 대한 기대감의 그 프리미엄이 일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일단 보유자분들 영역 구간은 맞다고 봅니다. 보유자분들 영역 구간은 맞다고 보고 있고 조금 더 가격 하락이 일어나야만이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저는 일단은 25만 원 선까지는 내려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신규 매수 투자처로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 내가 물려가면서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오늘 이 연장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홀딩 혹은 내가 어느 정도 평단에 대한 부분들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눌렸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늘려나가는 작업들도 굉장히 유효하겠죠. 그리고 향후에 조금 더 강한 상승력이 나왔을 때 좀 큰 수익률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이 맞지. 지금 당장 뭐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페트론 더 이상 뭐 힘들다 혹은 페트론의 주가가 이제는 꺾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펩트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펩트론의 주가의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종목들 바이오주는 워낙에 좋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바이오주 지금 시점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네.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연말 연초에 바이오주가 또 주도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네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군을 좀 탑3, 원을 꼽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네. 탑3를 꼽고 그 모멘텀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네. 사실 코스닥도 좋긴 하지만 뭐 대형주 지금 모멘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오늘 잘 오르네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뭐 한미약품 되게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일단 저는 비만 치료제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비만 치료제? 네. 일단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는 아마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성장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세는 저는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확장이라든지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방 간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제 개발이 많이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비만에 대한 부분들의 유저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여름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은 살이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강한 상황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지금 인스턴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 의식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체형들이 조금 더 다 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비만 쪽에 대한 부분들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이 약 효과를 조금 더 높여 나갈 수 있냐 그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페트론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페트론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는 비만 치료제 쪽은 대부분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전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들도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들 내에서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지금 턴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실적 턴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은 여전히 반영이 크게 되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희소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대형주 쪽이라는 그 몸집이 무거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굳이 제약바이오 쪽의 대형주 시총이 큰 종목들의 셀트리온에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더 단기 반등력 그리고 어떤 속도감이 조금 더 높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차피 저는 노려서 반대로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저는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모멘텀이나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올해보다 저는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하면은 사실 뭐 중소형 주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미약품에 저는 사실 그 단백질을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오히려 뭐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그 임상 내용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엔 경구용 쪽이냐 혹은 주사제 쪽이냐 그렇게 두 파트로 이제 확실히 나눠질 거라고 보거든요. 경구용을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그렇죠. 게임 체인저로? 경구용을 누가 더 빨리 게임처로 만드냐 혹은 주사제 쪽에 또 지금 뭐 약 효과가 1개월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약 효과를 조금 더 지속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누굴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딱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먼저 이 시장에 빠르게 투입을 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만드냐. 이 역할이 일단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확실하게 잡아줄 그런 키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이슈가 딱 나오게 되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대장주는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쪽에 수급이 많이 몰려나가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 수급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이 종목도 전부 다 어떤 수급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이 플랫폼을 확실하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만들어내냐라는 싸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간적인 텀을 분명히 두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간적인 텀을 두기는 해야겠지만 어디 한 곳에만 좀 쏠려가지고 비만 치료제 쪽의 시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후보군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추려서 저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분산화시키는 작업이 일단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한 모멘텀은 내년에도 더 이어질 것이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사실 과거에 엄청난 테마가 형성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이제 비만 치료제 끝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만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해운주 또 오늘 조선 일부 종목들 중에서 수주 모멘텀이 붙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HMM 관련해서는 수주가 이게 금액이 엄청 크네요. 지금 1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 그러니까 지금 HMM에서만 수주가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HMM 쪽에서만 지금 수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해상원인 지수를 놓고 봐야 됩니다. 해상원인 지수만 놓고 봤을 때 해상원인 지수가 지금 과연 높게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해운주들의 좀 주가의 급등락이 좀 많이 일어나는 형상들이 많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HM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 공시가 물론 좋은 수주 공시이긴 합니다. 수주 공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주가의 연속성을 나타내기에는 얼마나 많은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해운주, 조선주를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고 그러면 결국 지금 당장 투자의 인식들이 해운 쪽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냐 혹은 조선 쪽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냐 이게 객관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주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봤을 때 해운 쪽의 이슈, 특히 HM 쪽에 대한 단독적인 공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장중에 그렇게 강한 상승폭은 아닙니다. 5% 정도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300만 주밖에 지금 터져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300만 주밖에 안 터진다라는 것은 일단 단기 이슈 플로우로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이슈 플로우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거고 HM의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다만 해운주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의 연속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 모멘텀의 연속성이 다소 부재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오히려 모멘텀의 연속성만 놓고 봤을 때는 조선 쪽이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당장 뭐 HM 쪽에 대한 부분들을 수주 공시로 인해 가지고 당장의 주가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오늘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일단은 중장기 평들의 지금 저항들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구간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 이 수주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 해준다 할 경우에는 일단 재차 이 상승폭이 좀 꺼지고 또 다시 보합이나 혹은 횡보세를 좀 유지시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21,000원은 돌파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21,000원 돌파해주고 나서 HM을 그때 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보유자분들 영역이고 굳이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신규 투자를 접근하기에는 다소 저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를 돌파를 못 해준다. 네. 못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인지를 못 하시는군요. 못 해준다, 못 해준다. 우리 또 네네. 본부장님 되게 서울 남자처럼 생기셨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 나올 때마다 네. 참 구수합니다. 약간 보니까 손호준 느낌도 좀 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못 해주는 우리 최진우 본부장님이 종목에 관련해서 탑픽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죠. 일단 저는 반도체 쪽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네. HPSP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HPSP. 네, HPSP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3분기에 좀 로직향에 대한 고객사들이 좀 테크 마이그레이션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좀 축소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의 조정폭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금의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부분들의 여파는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아마 단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적이긴 하긴 할 겁니다. 올해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들은 여전히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HPSP를 가지고 온 부분들은 내년에 일단은 메모리 업체들의 전환 투자가 본격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로 인한 실적 성장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고압소서 어닝 장비 쪽에 독점 공급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의 여파가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기술력을 입증을 시키고 있다는 건 또 마찬가지긴 하니까 일단 저는 메모리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HPSP 같은 경우도 고객 수요 전반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 그리고 플러스로 신규 고객사까지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내년에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 저는 주가의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고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을 가능성까지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규 투자로 봤을 때는 HPSP를 좀 유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목표가를 1차적으로 35,000원대를 좀 설정을 했거든요. 네. 35,000원대가 일단은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강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 돌파가 일단 핵심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7,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HPSP를 골라봤습니다. 시장에서 뭐 다양한 종목들 중소형제 랠리가 펼쳐져도 결국에는 또 반도체 모멘텀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HPSP 골라봤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영일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랜드와 관련된 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었죠. 근데 이로 인해서 보험금 차원에서는 이득을 봤다는데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로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랜드 이츠 소식입니다. 카드 매출 채권을 땡겨서요. 관계사의 신용을 보강했다는데 관련된 내용까지 두 번째로 체크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입니다.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랜드 그룹 관련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천안 패션 물류센터 화재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1월 15일에 천안에 있는 이랜드월드 패션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원인을 또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가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 먼저 보험금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건물 손실액은 이 원가 모형 기준으로는 667억 원, 또 재평가 모형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고 손실액의 경우 1,500억 원대에서 1,70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이 건물과 재고의 손실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랜드월드는 이 화재 물류 창고와 관련해서 하나 손해보험을 간사로 해 재산 종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은 약 1,950억 원, 또 재고 자산은 약 1,870억 원까지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랜드월드는 최소 750억 원에서 최대 1,400억 원대에 달하는 보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손해보다 오히려 보상금이 훨씬 크다는 걸 텐데요. 그런데 단순한 금액 차이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타버린 재고의 성격을 봐도 이랜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이게 재고떨이 효과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패션 물류센터 특성상 이 신상품뿐만 아니라 2월 상품, 즉 악성 재고가 상당수 적재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재고는 평소라면 헐값에 팔거나 이런 폐기 비용을 들여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화재보험은 보상액을 산정할 때 재조달가액이나 아니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이 시장 가치가 떨어진 재고들을 제값에 받고 한 번에 현금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유동 비율이 50%대로 낮은 이랜드월드로서는 이 보험금이 유동성의 단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고는 일단 넘어가고요. 건물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천안의 이 물류센터 건물 소유주가 이랜드월드가 아니라 펜코 지로지스틱 제3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그러니까 리츠 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 건물 보상금은 펜코 3호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랜드월드하고는 상관없는 돈이 아닌가요? 아주 상관없진 않습니다. 이 지분 구조를 뜯어보면요. 펜코 3호의 보통주 지분 100%를 이랜드월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월드는 2024년 5월 13일부터 5년간 해당 물류센터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이에 따라 매달 10억 7,100만 원을 월세로 지급해 왔습니다. 물론 이번 건물 보험금은 법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보험금이 펜코 3호에게 들어가긴 하지만 이 펜코 3호가 또 이랜드월드의 종속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엔 연결상으로 이랜드월드의 이익으로 잡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는 이 재무제표도 한번 따져볼 텐데요. 건물이 화재로 소실이 됐으니까 이랜드월드의 임대차 계약도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 부채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면서 부채 비율의 하락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KRFRS 1116호 이 리스 기준서에 따라서 이 계약이 종료되면 리스 부채가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사용권 자산도 장부에서 같이 지워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줄어드는 거라서 이 부채 비율 수치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한편 이제 법리가 이랜드월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온전하게 반환할 권리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강물의 이성원 변호사는 화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이랜드월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랜드 패션의 물류센터 화재 사고 짚어봤고요. 이어서는 외식 계열사죠. 이랜드 이츠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랜드 이츠는 애슐리나 자연별곡 그리고 리미니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요즘은 애슐리 퀸즈가 실적을 혼자 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랜드 이츠가 이런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사의 신용 보강까지 해주고 있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랜드 이츠는 최근 매출이 연평균 36% 성장할 만큼 많이 성장세에 있는데요. 이렇게 다져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지난 6월 관계사인 이랜드 리테일에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자금 보충 확약을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이랜드 리테일은 NC백화점 수원터미널점을 담보로 특수 목적 회사인 제이온 밀라노 제1차를 통해서 200억 원 규모의 ABS-TV, 즉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이 이랜드 이츠가 해당 SPC에 240억 원 한도의 자금 보충 확약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이랜드 이츠의 높아진 신용도를 활용해서 이 관계사가 더욱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을 보강해준 조치인데요. 단순한 이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룹 전체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랜드 이츠가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이 방안 자체도 상당히 현명하다는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 채권 유동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미래에 들어올 이 카드값을 활용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활용한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랜드 이츠는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 애슐리 퀸즈 다산점 등 24개 매장에서 향후 3년간 이 발생할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3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외식업 특성상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또 카드 매출 정산은 수주 뒤에 들어오는 구조인 만큼 이렇게 미래 매출을 앞당겨서 확보하면 운영 자금과 차입 구조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이랜드 이츠는 이를 이 기존의 고금리 차입금을 갚는 리파이낸싱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즉 이자 비용을 줄이고 차입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재무적 효율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이자가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눈에 띄는 거는 이 식자재 대금 지급 시기를 늦췄다는 점입니다. 농협은행이랑 약정을 맺어서 결제를 최대 8개월 뒤까지 미뤘다던데 이건 또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이 역시 이자 비용 절감과 운전자본 관리가 좀 핵심입니다. 이랜드 이츠는 지난해 공급자 금융 약정을 통해서 매입 채무 결제 기한을 최대 240일까지 기존 대비해서 4배나 늘렸는데요. 줄 돈은 천천히 주면서 회사 내에 이 현금이 머무는 시간을 늘린 겁니다. 이랜드 이츠 또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 공급자 금융 약정 체결이 운전자본 개선을 이끌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랜드 이츠가 영업으로 창출한 현금 흐름도 2022년 1,404억 원에서 2024년에는 500억 원대까지 성장한 걸 볼 수 있었고요. 이랜드 이츠 쪽에서는 해당 약정이 고금리 차입 구조 개선을 위한 리파이낸싱이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랜드 이츠가 상당히 재무 구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우려의 시선도 시장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초 체력이 좋아도 관계사의 보증을 서준다는 건 결국 리스크를 나눠서 갖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일각에서는 이랜드 이츠의 신용 공여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랜드 이츠 관점에서는 이 관계사 지원을 위한 보충 확약 자체가 사실상 우발부채로 분류된다며 유동화 구조가 반복돼서 이 보충 총량의 의무가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이랜드 이츠의 현금 창출력 대비 재무적인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재 제공한 자금 보충 확약은 실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대출이 아니라 이 신용도를 활용한 안전 장치라는 설명인데요. 이랜드 이츠 측은 매 분기마다 재무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실제 자금 운용은 매우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랜드 이츠까지 이랜드 그룹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으로 점검해 보셨고요. 끝으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죠.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무려 3,370만 명. 사실상 우리 국민 성인 기준으로 4명 중 3명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도 볼 수 있는 숫자인데요. 당초에 쿠팡 측이 밝혔던 이 피해 규모와 실제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SK텔레콤 그 피해 당시보다 더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건 쿠팡의 오락가락한 대응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쿠팡은 피해자가 4,5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와 합동 조사한 결과 그보다 무려 7,500배나 많은 3,370만 명대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유출은 올해 6월 24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회사는 11월 18일이 되어서야 이를 인지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 집주인만 몰랐던 셈입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5개월 동안 이 소식을 몰랐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해커 조직에 또 소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내부자 그러고 또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용의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을 외부 해킹이 아닌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한 정보 탈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현재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 A씨인데요. A씨는 쿠팡 서버의 인증 시스템 허점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 등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A씨가 이미 퇴사를 한 후 한국을 떠나서 현재 중국에 있다는 점인데요. 경찰은 이 A씨가 단독범인지 아니면 배후에 거대한 피싱 조직이나 정보 거래상이 있는지 이런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지만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워서 수사에 좀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 쿠팡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새벽 배송 때문에 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두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까지도 현재 노출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2차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현재로서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출된 정보에는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재된 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새벽 배송 특성상 비밀번호를 자세히 적어두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범죄에 악용되면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같은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샀는지 이 주문 정보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 주문하신 냉장고 배송이 지연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상품명을 대는 이 정교한 스매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혹시 모를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연결된 이 결제 수단을 재등록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불안을 넘어서 분노까지 표하고 있는데요. 벌써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칼을 빼들었는데 쿠팡에 대한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정부는 즉각 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강도 높은 조사에 우선 착수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현행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이제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연 매출이 현재 30조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SK텔레콤 사태 당시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00억 원대를 이제 훌쩍 뛰어넘는 어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쿠팡 박대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현재 피해자 모임들이 각종 사이트들을 통해서 결성된 만큼 그 후폭풍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대규모 해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시간에는 소프트캠프가 상한가 그리고 사이버원이나 지니언스 같은 종목 각각 15%, 12%대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시장에서 지금 1,467원 선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이게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 밴드 상단이 유지가 되고 조금은 이제 원화 약세 국면이 진정이 될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이 있지만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죠. 연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환율 흐름과 함께 시장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윤여삼 연구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장에서 환율을 저는 우리 연구원님께서 제일 잘 봐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한번 칭찬 한번 싹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있어서 지금 변수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이게 뭐 우리나라 서학개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도 그렇고 지금 워낙 약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지금 원화 약세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 출연했을 때 그 증권 수지 데이터로 우리 이제 그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서학개미들이 합쳐져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이 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것 대비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채권도 최근에 엄청 많이 사줘서 한 320조 원 가까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그런 채권을 사줄 때는 환해지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반면 외국인들이 주식도 요즘에 역시나 우리 대외 쪽으로 나가는 자금들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내 주식 투자할 때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국내 주식을 사면 원화도 절상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환해지를 하지 않고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채권이야 단기 차익 거래를 하니까 다시 나갈 거 고민하고 환해지를 한다고 하는데 주식조차도 환해지를 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증권 수지 쪽의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가장 먼저 좀 대응할 수 있는 것 중에 전체 해외 투자 자금의 한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자금에 지금도 전략적 그러니까 한은을 통해서 통화 수합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시 연장 혹은 조금 확대하는 방향 쪽. 그게 최근에 뉴스에서는 우리 뭐 국민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뭐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1,470원대 환율에서 국민연금이 자꾸 해외 쪽 자산을 늘리면서 환 포지션을 과하게 가져가는 것도 좀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증권 수지 부분이 가장 큰 원화 약세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 그러면은 이게 진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나가는 아웃플로우들이 좀 진정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 이제 세제 개편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를 했을 때 국내 주식에 대한 뭐 세율을 좀 조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에 대한 이제 페널티 쪽은 구인철 부총리께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지만 필요시라는 단어까지 붙을 정도로 이 자금 유출입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이 있고요. 사실은 경상수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1,000억 달러가 사상 최대치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기업들도 지금 원화가 이게 약세고 해외 쪽 달러 강세에 해외 쪽 투자도 지금 대미 투자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들고 오기가 조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금리 수준도 미국 채 10년은 아직도 4% 내외 정도인데 우리나라 10년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3.23%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해외 쪽에 자금 운용할 수 있는 금리 수준도 좋고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돈을 들어오는 힘조차도 좀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유인책들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원화로 이제 다시 유입했을 때 달러를 원화로 유입했을 때 그 관련된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또 세제 쪽을 건든다면 이런 쪽에 파지티브한 쪽을 먼저 시행하고 아까 얘기드렸던 서학개미들 쪽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외환시장에서 그쪽의 페널티적인 부분은 그 차후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들이 조금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환율이 좀 국내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의 안전판이고요. 하나 제가 좀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뉴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NEC라고 하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죠. 거기에 케빈 해시시라고 하는 연준 뭐 트럼프의 가장 최측근 1기 때부터 경제자문위원을 계속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하면 조금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예,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쪽을 조금 더 푸시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달러가 약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외 쪽에서는 아마 12월 FOMC 이후에 최근에 뉴스플로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알고 있다. 본인이 임명하는데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 보면 임박한 거죠. 12월 FOMC 정도의 고개 구체화된다고 하면 예, 저는 조금 더 국내 원화 쪽의 안정 요인으로 달러 인덱스의 좀 약세 그런 부분 포인트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환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원화 약세가 지속돼서 막 1,500원을 넘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 진정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고 아니면 그 기대감에 조금 원화 약세 기조가 진정될 걸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1,470원 내외에서 지금 공방이잖아요. 왜 이 환율대에서 또 대응, 정부의 이제 구두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제라든지 여러 개편들이 조금 더 보조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은 1,470원의 환율이 어떤 그 수입 기업들, 수출 기업들한테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이익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누구는 약간 음모론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고환율을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CDS라든지 한국의 건전성을 보는 지표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역사상 CDS가 이제 부도율이 확률이잖아요. 낮을수록 좋은 건데 20bp 수준으로 역사상 가장 바닥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국의 펀더멘탈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 수준에서 은행들이 외환 건전성을 따지는 은행들도 해외 쪽에서 달러 차입이라든지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의 위험 계수값을 놓고 보면 작년까지는 1,500원 중반대 환율이 은행들이 달러 유동성을 계속 조달해야 되는 리스크 구간의 환율로 봤는데 올해는 지금 고환율이 유지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데서 다시 자금이 유출이 환입이 되면서 재정리가 됐는데 얼마 정도 수준이냐? 1,600원을 많이 돌파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1,500원 후반대입니다. 그러면 1,500원, 한 1,600원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리스크 팩터, 한국이 뭐 지금 무역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이나 이런 데서 리스크 국면이 아닌데 은행들이 지금 달러를 계속 조달해야 되는 자금 시장 자체의 위기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400원, 한 1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1,470원 내외 정도부터는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원화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저항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들이 조금 받쳐준다고 하면 역사적인 수준을 놓고 보면 우리의 경제 체력상 놓고 보면 표준 편차라고 하죠. 변동성. 감안해 보면 적정하다 보는 그건 이제 그냥 기준에 불과하지만 1,200원 내외 환율이 원래 적정선입니다. 그거에 한 1표준 편차 정도 되는 아주 유의미하게 변동성이 깨지는 영역이 1,400원대니까 1표준 편차를 지금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원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것도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더 위쪽으로 가냐? 아니요. 여기서부터는 관리하고 방어하고 조금 더 왜 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그래서 우리 해외 쪽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개인 투자하면서 내가 환해지까지 해가면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환율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업사이드 쪽으로 가겠다. 기업들도 지금 해외 쪽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필요 자금들 중심으로 해서 국내로 들어와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에 있어서 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물가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을 이게 야기시킨다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환율이 한 1% 오를 때 소비자 물가가 0.03%에서 0.04%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건지. 우리 앵커님 당장 최근에 뭐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안 가보셨나요? 너무 비싸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환율 영향이라고도 하고 정부에서 그 유류세 다시 또 원상 복구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유류세 효과는 조금 단발적인 네. 효과고 환율 효과가 지금 한 70-80%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은 옛날에 다 그 낮았던 환율에서 다 계약해 놓은 건데 왜 환율이 올라가면 그렇게 빨리 반영하고 또 내려간다고 또 빨리 반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인터뷰도 한번 해봤다니까요. 너무 궁금해서. 그게 뭐 이제 네. 장사꾼들의 그
이치가 그렇죠. 예, 좀 싸게 구한 거는 그만큼의 또 마진을 노리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네. 지금 유가는 사실 WTI 기준으로 보면 $60 내외 정도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지금 올해 연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라 유가 자체의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정확하게 앵커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환율이 지금 1%당 0.03%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절하된 환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몇 퍼센트예요? 10% 이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니 100원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400원대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300원 내외부터 지금 올라온 거라 네. 한 130원당 10%거든요. 지금 그 정도 수준 넘게 올랐잖아요. 지금 우리가 7, 8월 달에 봤던 원달러 환율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1,450원입니다. 네. 올해 연에 봤던 저점도 그때 3분기에 봤던 저점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에 계엄정국일 때는 환율이 1,400원대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 환율에 대한 부담들이 지금 조금 누중적으로 그리고 하는 총재도 거론했지만 지금 환율이 일방향적으로 조금 위쪽으로 한 분기 이상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 약수 요인이 결국은 휘발유 가격 같은데 여러분들 불과 10월 초까지만 해도 리터당 1,600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웬만한 지역에서는 1,700원 중반 정도, 1,750원 내외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물가에 미치는 부담. 그런데 다른 유가는 안 올랐는데 그 정도였다. 근데 다른 수입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요즘에 제가 뉴스 보니까 제 지인들 중에도 사실 지금쯤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해외 직구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잖아요, 사실은. 그 소비 시즌에도 요즘에 환율 차이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쪽에서 그거 물건을 사서 들고 오는 게 맞는가?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도 지금 일부 유통 제품들 보면 면세점이 그렇게 환율 감안했을 때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을 누중시키고 있고요. 당장 내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안 좋은 경기 여건 때문에 목표 수준이 2%를 좀 하회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한국 경제가 물가는 좀 안정적이지 경기는 나빠도 근데 경기는 바닥치고 좀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물가는 아마 내일 전년 대비로 기저효과도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한 2% 중반까지도 나오겠다. 내년 연으로 물가를 한국은행이 대략 목표 수준인 2%보다 낮은 1.9%를 지난 8월 달까지 추정했었는데요. 이번 11월 금통위 때 수정경제 전망에 내년 물가를 2.1로 상향을 하면서 가장 큰 이유를 환율을 지목했습니다. 네. 환율이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하면서 돈을 버는 부분에 분명히 해외 주식의 매력이 있긴 하겠지만 그쵸. 반대급부로 원화가 약해지면서 우리 단순히 해외여행 나가는 것만 아유 이제 해외여행 나갈 때 비용이 예전보다 엄청 늘었어요. 이런 쪽보다는 일생활에서 쓰는 물건의 가치들 특히나 아까 얘기드렸던 휘발유라든지 이런 핵심 에너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구매력 소비에도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도 있지만 내 생활에 대한 그런 구매력을 훼손시키는 데서 반대급부도 이 고환율이 유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이제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되는 원자재를 많이 쓰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식품업체 중에서는 라면 기업들 항상 이야기를 했고 뭐 원유 수입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항공 관련해서도 항상 얘기하고 원화 약세에서 타격이 불가피한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네. 어떤 업체가 제일 우려가 될까요? 제가 뭐 기업 쪽에 뭐 그게 아주 밝은 편은 네네. 아니지만 제일 내수 업종 중에 음식료 업체들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지만 수입 업체들, 유통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충격들을 또 1차적으로 받아서 정가를 많이 못 시킨다면 가격이 오르면 또 매출이 떨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앵커님이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원가를 들여와서 해외 재수출을 하면서 그거를 좀 상쇄하죠. 상쇄하는 과정이긴 한데 지금 글로벌 경제 탄력이 그렇게 다른 데서 수출이나 우리나라 석화 업체들 탄력 떨어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위축돼 있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고환율이 국내 기업들 중에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데 플러스가 되지만 내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앞서 얘기드렸던 원가 부담 있는 음식료라든지 유통 뭐 이런 데에 대한 부담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너지 업종은 사실 최근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유 가격이 일단 안정적인데 환율 때문에 이게 사실 비싼 가격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정제 마진 자체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조금 많이 닫혀져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이 돼서 오히려 최근에는 좀 셈법이 진짜 많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도. 그러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들이 다 달라졌고 글로벌 그러니까요.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도까지 경제가 개선되는 분위기여서 사실 환율도 조금 그 분위기를 감안하면 한국 경제 체력이 좋아진다고 네. 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탄력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그 기준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 원화가 절상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직 이제 조금 미래에 대한 기대다 보니까 주가 지수에서는 반영하지만 환율은 조금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미국 경제 탄력 떨어지고 아까 그런 우리가 다시 중간재를 거쳐서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제품들의 수요는 제일 많이 수요해 줄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 쪽인데 네. 그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탄력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원가에 대한 부담을 막고 상대적으로 수출이 나가야 되는 기대치는 그들의 경기 여건상 좀 줄어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그 수입 업체들의 부담이 누중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야 되고 요 근래 그래서 속도를 좀 내려고 하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지원도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 뭐 그래서 요 근래 그때 조금 주가도 반응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리스크 팩터들은 조금은 덜어내면 내년도에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살아남은 자의 또 재가치를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은 경제가 지금 좀 그래도 네. 좋아지는 방향은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외환 시장 이렇게 좀 셈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고요. 금리 부분도 우리 계속 동결하면서. 근데 네. 또 미국 시장 보면은 이나 한다 안 한다 약간 뭐 한다 쪽으로 다시 기울긴 했지만 이것도 잘 가봐야 아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과연 이게 유동성이 국내 시장으로 더 유입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심리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다양한 리스크 속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연말 이거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AI 거품론까지 들어오면서 맞아요. 가장 이익에 대한 기대가 컸던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죠. 네. 사실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 부분들을 뭐 조금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순환매들이 일어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주춤하니까 그래도 반대급부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코스피만큼의 중요도는 아니라고 해도 코스닥이 최근에 또 반등을 하고 그동안 워낙 좀 처져 있었던 그리고 전체적인 향후 미래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2차 전지 산업들 그쪽 관련된 쪽들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힘이 빠졌다라고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뭐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지금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된다. 그게 부동산이나 환율과 같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위험도 있지만 아까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를 1.9에서 2.1로 올렸다. 물가도 올라가는 뭔가 좀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요인은 아닌데요. 성장률도 근데 1.6에서 1.8. 시장 컨센서스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이상으로 좀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 좋아지는 부분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호흡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의심들이 좀 많이 늘었죠. 근데 여러분 올해 오른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세제 개편이나 이런 노이즈가 있었을 때 그때도 코스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8월 달에? 그때 3,300도 안 됐었어요. 3,000 네. 포인트 초반대에서 여기서 이제 올해는 신고점 사상 최고가였죠. 그 당시에 3,300이. 그것도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4분기까지 모멘텀 좀 더해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까지 생산적 금융 쪽 관련돼서 아직 그쪽에 대한 돈은 집행도 안 됐다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드는 고민은 AI 거품론 속에 저희 그쪽 커버하는 애널들도 얘기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에서 아직 의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 중심에 있는 뭐 엔비디아가 밑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하고 상호 투자 쪽에서 무슨 뭐 요즘에 돈을 뭐 3호로 조달한 것까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여러분 AI는 지금 아직도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한 뭐 로보틱스 쪽 얘기가 많이 나오죠. 휴머노이드. 그쪽까지 연계해서 내년도까지 기대가 펼쳐진다고 하면 네. 그렇게 단계 끝나는 쪽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올해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저희는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계속 좀 주장을 해온 편이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의 중요성은 미국이 지금 정부가 돈을 안 써도 그래서 그 바통을 연준이 이어받은 상황에서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의심받자마자 AI 거품론과 맞물리면서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한 두째 주까지 나스닥이 한 7에서 8%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때 이제 뭐 10월 FOMC 의사록을 까봤더니 10월까지는 낮춰주지만 12월까지는 관세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쉽게 못 낮춰줍니다 하다가 그 이후로 연준 뭐 지역 연은 총재들은 여전히 매파적이지만 연준 내에 좀 비둘기파들 중심으로 해서 월러 이사나 보우먼 그리고 최근에는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그 총재까지 그분은 연준 부의장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12월 인하 기대를 다시 살려놨다. 그 덕분에 미국 증시 다시 리커버리하면서 또 신고가 부근으로 다시 올라오고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시장은 늘 의심과 발전의 단계인데 지금은 공포 국면으로 넘어갈 정도의 환경은 아니다. 12월 FOMC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는 내년도까지 아직 삽도 뜨지 않은 생산적 금융단에서 좋아지는 경기 여건들 반영할 시간이 남아있다. 코스피 지금 4,000포인트에서 또 공방이 있는데요. 한 분기 뒤에 또 한번 시장 흐름을 보시면 올해 3분기에 레벨업 했던 상황이 다시 내년 연초쯤에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사실 지금 정도 수준이면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절대 레벨로만 보면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이걸 되게 뭐랄까요?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전 최근에 사실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파는 거는 되게 이례적이고 이게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도 정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싶은데 이걸 되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시장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거시경제 위주로 네. 보는 사람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1,450원대, 1,500원을 앞둔 환율은 네. 과거 같은 외환위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다 버무려서 아까 한국은행 총재도 한마디로 얘기 드립니다. 환율은 레벨보다는 변동성과 아까 얘기드렸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최근에 정책 당국이 많이 개입한 이유가 한 분기째 원화가 또 유독 약하게 위쪽으로 계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원화 약세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건전성 지표들을 다시 재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뭐 CDS라든지 우리나라가 찍은 외평치에 대한 다른 나라들과의 스프레드 차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의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되려 내년도 미국 경제는 뭐 2%가 넘느냐 마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2%를 넘으면 경제에 대한 탄력 그리고 대외 금리 차가 축소되는 방향.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200bp가 높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5 기준금리에서 멈추고 미국은 내년까지 뭐 3.25 정도까지 낮출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역전폭도 계속 줄어드는 방향. 그래서 제가 아까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선임만 돼도 그게 달러 인덱스를 좀 약세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힘들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수급 쪽 펀드 플로우에서 그 이유들을 많이 찾는 거고 그쪽에서 원화가 약한 포인트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것도 하나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주식을 지금 지난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반도체 좋다고 해서 10월 달까지 한 10조 넘게 좀 사줬다가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11월 달에 그거 한 80% 이상 비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배제하면서 한국이 또 안 좋은 건 아니냐 하는데 채권 시장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채권 시장의 외국인들이 10월 달부터 이번 11월 달 2달 동안 국내 채권을 얼마나 사줬는지 관심 잘 없으시죠? 얼마 샀어요? 17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7조 원 중에 만기가 2년이 안 되는 단기 채권 비중이 8조 절반이 넘습니다. 그 어떤 의미죠? 그거는 차익 거래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달러 쪽에서 원화가 약세 부분이 있으니 미래 펀드 거래를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를 원화로 이렇게 잠깐 그 2년 내에 그 빌려주는 거로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런 걸로 차익 거래를 하는 돈이 그러면 그거는 해지를 한 거예요, 해지를. 그러니까 그걸로만 따지면 한국에 대해서 그냥 지금 원화 약세를 이용해서 돈만 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한테 그랬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죠? 있습니다. 그럼 방금 2년 이상이 또 7조가 넘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 10년을 초과하는 긴 쪽은 또 보험사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사예요. 외국 보험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사. 아니, 왜 우리나라 보험사를 외국인들 채권 투자로 잡히나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지금 최근에 자산 증가나 이런 속도가 늦다 보니까 3년 뒤, 5년 뒤에 내가 투자해놓은 돈들이 만기가 돌아올 거를
근데 3년, 5년 뒤에 돈 들어올 게 있으니까 지금 선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도 거래, 포워드 거래를 해서 외국인들이 미리 그 긴 만기가 긴 30년짜리 채권을 미리 사줍니다. 네. 그리고 3년, 5년 뒤에 그 선도 거래를 하고 그거를 들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포지션에 잡혀 있지만 3년, 5년 뒤에 보험사한테 확정적으로 돌아올 거란 포지션이 그 초장기 쪽에 또 일부 외국인들 채권 사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돈이죠. 그러면 그것만 따지면 최근에 그 돈도 한 3조가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여전히 보험사들이 최근에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그걸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돈인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에 5조가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샀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또 저는 올해 연말 내에 또 하나 주요하게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정부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이전에 뭐 대통령께서도 MSCI 대표를 만나서 이제 우리 선진국 지수 편입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올해 연내에 굉장히 조금 추진이 되면서 힘을 받을 수 있다. 그 MSCI 선진국 지수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한 번 더 선진화되는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채권 시장도 그게 있습니다. WGBI라고 해서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 그거 내년 4월 달에 글로벌 채권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반년 전부터는 액티브라고 하는 적극적인 펀드 자금들은 그때부터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최근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은 일부 전략적으로 한도 해지하겠지만 한국을 이제 복제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패시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 얘기까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원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외 주식 사면 계속 원달러 환율 위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힘을 갖고 주도해 왔는데 그래서 환해지 하는 거 국민연금 환해지 하면 환율로 해서 더 벌 수 있는 거 못 벌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 글로벌 본드 인덱스로 우리나라 전체 그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3조 달러 중에 한국 포지션인 2%만 그대로 추정해도 6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그 우리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9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패시브 중심으로 들어오면 환해지가 안 하고 들어옵니다. 내년 상반기 1분기에는 그쪽의 힘까지도 이제 원달러 환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제약. 그리고 이거는 조금 섣불리 얘기 드릴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식시장도 MSCI 기준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면 그런 금융시장의 안전판들이 지금 환율 쪽에서도 되게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끝났어요. 뭐 이런 게 지금 또 환율이나 부동산 때문에 더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동성이 불리했으면 올해 코스피가 어떻게 4,000포인트를 돌파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 강남 부동산 가격이 왜 안 잡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불쏘시개들이 이런 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그런 힘들 작용을 외국인 투자 쪽에서도 또 베네핏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조금 큰 틀에서 뭐 생산적 금융 관련된 무슨 국민성장 펀드나 이런 걸 여기 계속 딜사이트에 나와서도 언급도 드렸지만 네. 그거 그거 말고 되게 마이너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지표까지 매크로 환경적으로 놓고 보신다고 하면 환율 불안해가지고 이거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쪽에서 계속 기회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도 논US 특히나 한국은 아직도 룸이 있다. 그 얘기는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한국 시장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팔아도 채권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주식을 그렇게 내다 파는 거는 이 향후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였는데 결국엔 채권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단타를 그야말로 치고 있는 거네요. 주식 쪽에서도 왜 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까지도 기대가 높은데 왜 그걸 그렇게 많이 사다가 팔고 나가냐. 그쵸. 그러니까 그 유독성의 공급의 원천인 미국에서 돈을 12월에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니까 그 리스크를 커버해야 된대. 그러면 앵커님은 네.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이익이 난 데서 정리를 먼저 하세요? 손실이 난 걸 먼저 정리하세요? 이익이 난 거죠. 아니 손절은 다 시장이 망가질 때 하는 거고요. 네. 호흡을 가지고 제가 이게 왜 갑자기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네. 투자자분들이 진짜 뭐 AI 거품론과 맞물려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났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나오더라고요. 네. 저 그분들 보면서 이거는 한 번 더 시클리컬하게 갈 때가 남았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가 7에서 8% 빠졌다가 지금 12월 금리 인하해 준다는 기대만으로도 다시 리커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은 늘 공포와 탐욕과 공포예요. 근데 전체적인 공포 국면이 지금 본격적으로 도래했느냐?
예전에 여러분들 그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코스톨란이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뭐 차갑게 생각하고 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책을 보시면 이 주식 시장의 역사적인 변동성 1표준 편차 정도 되는 수준이 7에서 8% 정도 주가 지수는 오르고 내릴 때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받았던 조정 국면들이 약간 무슨 AI 거품론이다 불안해하면서 움직였던 게 딱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트렌드를 지금 깨졌다라고 봐서 본격적인 공포 국면으로 넘어갔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는 아니다. 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만 보면 한국이 꼭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이 제가 정도 아까 오죽하면은 은행들의 건전성 환율 레벨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은행들한테 대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환율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위기면 외환 보유고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방어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컨트롤 구간이고 이렇게 조금 맞춰줄 수 있는 재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잘 보지 않으시는 외국인들 채권 플로우랑 그거 관련된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 이런 이슈들도 보시면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딴에서는 또 불안 심리들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재료로 같이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뉴스 플로우는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12월에 합니다. 하나요? 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 확정하실 수 있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네. 아까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뉴욕 연은 총재 같은 분은 또 그 파월의 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파월이 분명히 12월에 금리 인하해주면서 의사록에도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관세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신중문 쪽 얘기가 실렸었죠. 하지만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해준다고 하자마자 우리는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서 주식보다도 부동산이 더 중요하지만 미국은 주식이 제일 중요한 나라거든요. 네. 부동산보다도. 근데 그 주가 지수가 아까 얘기했던 이유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영역을 넘어서려고 할 때 연준의 역할이 또 필요했던 겁니다. 올해 미국 재정 적자는 IMF 같은 기관이 전체 GDP의 8%를 쓸 거다. GDP의 8%면 그 팬데믹 뭐 외환위기 위기 국면에서 쓰던 적자 수준인데 그렇게 많이 쓸 거라는데 지금 현재 12개월 이동 평균 값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5%대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셧다운도 겪었잖아요. 정부는 돈을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탄력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양호하긴 하지만 힘이 빠지고 올해 미국 주가 지수가 지수 기준으로 아까 얘기드렸던 연준수보다 약한 이유도 거기에 기인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해주게 됐을 때 오는 부작용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뭐 지금 펀더멘탈리 고용 지표에 대한 약세 흐름도 유효하지만 네. 제가 방금 주가 흔들린 것도 얘기했고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9월, 10월 연준이 그래도 2달 연속 인하해주면서 올해 3월 달 이후 7월까지 매월 떨어지고 있던 주택 가격이 하향이 지지되는 수준에서 멈췄거든요. 미국 실질 주택 가격이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금 10%가 비싸다고 로버트 실러 교수의 리얼 하우징 프라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쳐보시면 아주 미국도 지금 자산시장 거품이 엄청 심해요.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지만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봐도 실질은 물가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원 가치죠. 그 본원 가치가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보다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10%나 비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연준이 지금 그런 리스크 팩터들을 연착륙 스무딩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 그럼 주가가 지금 뭐 10% 이상 빠지잖아요. 내년 연초쯤이면 다시 미국의 주택 경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뉴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 관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담당자가 누구다? 정부가 아니라요. 연준입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있었던 사건 중에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죠. 네. 사모대출 시장들 리스크가 커져서 그거 관련된 노이즈들도 좀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망한 회사들이 어디죠? 자동차, 금융, 서브프라임이라고 또 이제 취약하게 자동차 금융 대출을 해주는 그 금융회사들이 파산을 했거든요. 왜? 자동차 업황도 지금 슬로우해지면서 수요가 빠지니까 그것도 있지만 금리가 너무 높은 거에 대한 부담들이 그런 서브프라임 또 금융을 하는 쪽에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연준 기준금리 5.25 갔을 때 주택 부동산 대출을 하던 취약업체들이 망하면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자동차 금융이 먼저 그런 데서 부담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전 12월에 연준 금리 인하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전제하에 3% 초반대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케빈 해시과 같은 거수기가 연준 의장에 거론됐다면 아마 인하 기대는 조금 더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그 부분이 채권 시장이 좋을 거냐? 금리 인하해 준다고. 아니요.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질 겁니다. 단기 쪽에서 금리가 빠지면서 돈이 풀린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주식 시장입니다. 네. 외국인이 그러면 12월에 수급적으로 지금 현물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도를 그동안 기록을 했는데 채권 사는 거 말고 국내 주식은 어떻게 좀 돌아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지지력 확보 그리고 미국에서 공급된 유동성의 AI 거품론을 잠재운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제일 몸통에 있는 회사 중에 오라클. 오라클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네. 뭐 그래서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도 오라클 CDS를 찾아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에 리스크가 잠기면 오라클 같은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산타렐리 다시 얘기할 때 제일 선발주자가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오라클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나 AI 관련된 회사들 그쪽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환류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어서 다시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결국에 그들이 사는 거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시총상위주. 네. 그러면은 시총상위주에는 지금 있는 게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뭐 자동차 골고루 있는데 시장에서는 늘 덜 오른 종목에 대한 외국인 수급의 유입을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덜 오르지 않은 시장의 기존 주도주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수급 혹은 반대로 덜 올랐던 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롯한 뭐 2차 전지주들 혹은 자동차 쪽 어느 쪽으로의 유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지난 2년간 미국 시장이 좋을 때 제가 지난 2년간 미국의 정부가 돈을 써서 압축적으로 할 때 그때 M7이 압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까지 뭐 정부가 다양한 그 산업 쪽에 생산적 금융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구조조정도 정도 하고 그런 데서 기회도 또 찾으셔야 되겠지만 딱 지금 국면 조정받았을 때 요 근래 아까 얘기 드렸던 상대적으로 그 반도체가 쉴 때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들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다시 물 들어오고 아까 외국인들의 주도력이 있을 때는 그 선택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기대나 가치를 가져가는 쪽에 좀 더 밸류를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난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제일 위를 가져왔던 게 뭐 AI를 필두로 한 그쪽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력 그리고 나서 일부 조금 주변 산업들이 섞여 들어왔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그 아까 얘기드렸던 지금 올해 3분기에 레벨업 했던 산업들이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다시 그쪽이 제일 메인이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좋아질 내용들을 이야기를 쭉 했는데 리스크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예상했던 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좀 시장을 연말에 좀 한 걸음 물러서야 됩니다 싶을 만한 리스크, 외국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 현물 팔더라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10월에 금리 인하 정말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11월 달에도 벌써 연준의 그 망설임이 미국 금융시장에 주는 부담 그리고 그게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오른 주식들의 차익 실현으로 네. 연결된 부담이 있었고요. 그런 쪽에서의 리스크. 그래서 제가 아까 공포 분위기처럼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 관련돼서도 되게 안 좋은 지표들을 내년 연초에 보게 되실 네. 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미국의 연준의 역할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연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연준은 조금 더 저는 디폴트 값으로 보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예상과 어긋났을 때 그런 리스크 팩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영국 같은 나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G7 국가들 나라들 중에 내년도에 또 증세는커녕 뭐 추경을 해가지고 다시 경제를 부스팅하겠다고 하는 일본 뭐 이런 쪽에 일본이나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정부 폐쇄가 끝나지 않은 프랑스 그러니까 메인 국가들 말고 주요 선진국 중에 조금 서브가 되는 선진국들 있죠. 그 명색은 G7이지만 그런 나라들의 정책 관련된 노이즈들이 나온다고 하면 전 글로벌리하게 조금 뭐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는 사실은 국내가 되게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밸류 부담을 빼고 나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뭐 우리가 아까 반도체 얘기하면서도 이제 투자가 늘고 뭐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지만 그건 좀 뒷얘기인 것 같고요. 국내 안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요 근래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닫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 연초쯤 되면 또다시 이제 정부의 메인 재정 정책들에 따른 돈이 풀리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만약에 또 생산적이지 못하게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극을 준다고 하면 정부도 상당 부분 조금 더 유동성을 옥죄는 쪽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연말에 증시 관련된 세제 개편들도 조금은 뭐 흡족하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증시를 띄울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합의를 보고 있는데 연초에 국내에서 제일 보는 리스크 팩터는 생산적이지 못한데 돈이 가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가격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내년에 부동산이 잘 컨트롤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그런가요? 채권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금리 근데 경기 여건이나 유동성 여건을 놓고 봐도 우리가 금리 오른다고 지금 25bp 금리 정도 올린다, 뭐 50bp 올린다 해서 강남에 집을 살 분들이 집을 뭐 안 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대출 규제를 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쪽에 조금 내부적으로는 유동성이 다시 생산적인 곳에 배분이 잘 되는가? 그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올해 이렇게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유동성 밀어내기는 부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투자 자금을 주식으로 나는 바꿨다라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어요. 여전히 부동산 불패로 생각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사는 그 자금이 온 것 같지 않거든요. 되려 지금 주식이 올라서 돈 벌면 집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들을 대출 안 여전히 갖고 해주니까.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웰스 이펙트가 없는 나라예요. 네. 돈을 벌면은 좀 다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 미천으로 그것도 또 조금 더 목돈이 들어가는 뭐 주택 시장 이런 데를 보고 해외 주식에서도 돈을 벌면 배당이나 이자 수익들이 이제 적지 않게 쌓이는데 그걸로 다시 미국 주식을 사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한국의 이 체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순환 같은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제조업 업황 시스템을 뭐 최고 간단한 제품부터 고사양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AI의 끝은 로보틱스까지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네. 한국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변수와 또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한국 투자에 있어서의 기대와 또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자산 배분 잘 하셔서 내년 우리 시장에서도 기회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보면 양시장 다시 한번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지수가 0.33% 하락하면서 3,913포인트 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1.5% 오르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밀려서 아쉬운 상황.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변동성 계속 지속될 예정이니까요. 눈여겨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